네, 일과 가족의 양립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일과 가족의 양립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개념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일과 가족의 양립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일과 가족 양립 제도의 특성을 한국의 경우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돌봄 서비스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보육시설 또는 특정 보육시설, 그리고 보육료 지원, 그리고 방과 후 보육 및 교육,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또는 특정 보육시설을 좀 보면은요, 영유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과 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한 서비스 체계를 바로 보육시설 또는 직장보육시설이라고 얘기하고요. 한국의 보육시설은 어떻게 체계가 잡혀 있는가 하더니 주로 이제 어린이집이죠. 근데 어린이집이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요. 또는 이제 민간에서 직접 어린이집을 차려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뭐 보통 가정 어린이집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파트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고, 직장이 좀 크거나 하면은요, 또는 직장 내에 이런 보육시설이 갖춰져 있는 같은 경우는 직장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포도는 어떨까요? 민간 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직장 내 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돌봄 서비스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보육료입니다. 이제 금액으로 보상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어린이집 이용률이 2000년대 이제 들어와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이유가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아진 이유가 바로 정부가 지원 정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5년도를 보시면 95년도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29만 한 3,747명에 달했다면 2010년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정부의 지원이 높아졌기 때문에, 즉 보육료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정부의 지침은 어떠한가 봤더니 만 0세에서 2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은요, 소득 또는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 3세에서 4세 영유아들은 이제 소득 인정액이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인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제 많이 보내는 이유가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또 이 어린이집 자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 어린이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돌봄 서비스의 제 세 번째 해당하는 게 이제 방과 후, 영유아 아이들은 1번과 2번에 해당하는데, 이제 그보다 더 나이가 좀 이제 그 초등학교 가기 이전까지 나이, 6살, 7살, 뭐 8살, 또는 초등학교 이후에 아이들은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좀 보면요. 방과 후 보호를 필요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권하는 기능이 이제 방과 후 보육 또는 교육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보통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 아동센터 또는 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04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2010년 현재 전국 5,43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430개 초등학교는 전체 국내 초등학교 수의 한 92.4%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정부 부처의 지원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휴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근로자의 휴가, 근로자의 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즉, 첫 번째는 산전 후 휴가 또는 배우자의 출산 휴가, 유사산 휴가, 이 모든 것이 다 휴가에 해당이 됩니다.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국제기구죠. 여성의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복직이 보장된 휴가로 최소 14주의 기간으로 국제기구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복직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휴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의 경우는 휴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을까요? 봤더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 후 연속된 90일 휴가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90일은 주로 한 3개월 정도 되죠.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에서 대기업은 30일, 최대한 135만 원 정도까지이고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일, 최대한 405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까지 산전 후 휴가 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제도로서 마련해 놓은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육아휴직인데요. 육아휴직이란 이제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앞서 얘기한 건 출산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사실 육아휴직 기간은요, 국가마다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 봤더니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요, 최대 어떠한 기업에서 근무를 하든지 최대 1년 동안 법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 이상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정책으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돌봄 휴가인데요. 비단 이 어린이들, 영유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 노인이 있다든지 장애인 또는 환자가 있으면요, 이들을 돌보기 위한 휴가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외국과 같은 경우, 스웨덴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가족 돌봄 휴가의 경우 3에서 11개월 정도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하고요.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2012년부터 남녀 고용 평등과 일과 가족 양립 지원 관련 법률로 제정해서 이 가족 돌봄 휴가도 넣어놨고요. 일과 가족 양립 제도의 일환으로 가족 돌봄 휴가 휴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유연 근무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 유연 근무제도도 뭐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육아기 단시간 근로 또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요,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동안의 수정 근로시간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일주 동안의 수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육아 또는 뭐 돌봄 노동이 필요한 시기에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 육아를 위해서 자녀 1인당 최장 시간 1년, 주당 15에서 30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 내가 자녀가 있고 그 자녀를 좀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육아기 단시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유연근무제도의 두 번째는 탄력근무제인데요. 탄력근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랬더니 1일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근로자가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그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회사들이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특히나 벤처, 스타트업 같은 이런 기업에서는 이 탄력근무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공동근무 시간대를 맺고 탄력적 시간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공동근무 시간대는 의무적으로 이제 모든 직원이 근무해야 되는 시간을 같이 정해놓고 그때 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갖고요. 탄력적 시간대는 자유롭게 근무할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아침 시간을 좀 쓰고 싶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탄력적 시간대를 그러니까 내 근무 시간을 좀 오후로 미룰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신 늦게 퇴근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일찍 출근해서 탄력 시간대로 일찍 퇴근하고 오후 시간을 자유롭게 쓰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 탄력 근무제 제도가 굉장히 이 일과 가족 양립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또는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택근무제인데요. 재택근무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동해서 회사로 가지 않고 집이나 또는 내가 편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닥치면서 이 재택근무제에 대한 를 사용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재택근무가 굉장히 이제는 실용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 어느 곳이나 되기 때문에 컴퓨터 한 개 있으면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그와 같은 업무를 두거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교통요지, 마련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재택근무제가 용이한 직업군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사람과 대면 접촉이 필요하지 않고 문제 보고가 적고 이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도 되니까요. 독립성이 좀 강하고 힘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고 기관 간 업무 협조가 좀 적고 조직 운영의 독립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업무는요. 또는 업무 시적 평가의 개량화가 용이한 이런 업무를 가진 직업군은 재택근무제가 굉장히 용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족 양립 제도가 한 국가, 한 사회, 한 직장, 한 가정 내에 잘 정착이 되고 이게 개개인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면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이 수업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결국에 제가 이 수업의 첫 시간에 얘기했던 왜 우리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인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왜 우리의 삶의 행복함을 추구해야 하며 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제도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개개인의 국민이 행복하고 이 양립이 되어야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향후 졸업하고 사회생활, 또 경제활동의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그때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분명히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기로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기로에 서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하는 선택들 내가 과연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서 이 모든 일과 가족을 잘 조화롭고 균형 있게 유지해 나가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가가 결국 여러분들의 행복의 척도를 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 일과 가족이 잘 균형돼서 맞춰질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정착시켜 주는 것 이것도 국가가 꼭 앞서서 해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효과를 좀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근로자의 경력 개발 및 산밀지를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일가 가족 양립 제도는요. 결국에는 이 근로자 일가 가족 갈등, 그러니까 수많은 갈등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했는데 갈등을 완화시켜 줍니다. 갈등이 완화되면은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까? 즉 업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삶의 질이 올라가고 행복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열심히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 기업에게 경쟁력을 가져다 줍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게는 단기간으로 이 일과 가족 양립 제도에 대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을 것이에요. 즉,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이 크게 들어가요. 이 양립제도를 유지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은
뭐 이런 근무 제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휴가라든지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은 투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막대합니다. 바로 음 이 내부 고객인 근로자의 만족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소비자나 시민단체는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볼 것이에요. '아, 이 기업이 일과 가족 양립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구나.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마련해 주었구나. 휴가 제도를 철저하게 수리하는구나. 근로자를 위한 기업이구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가 올라가고요. 그 기업의 상품들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신규 인력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 장수할 수 있고 롱런할 수 있는 어 것까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너무 단시간 안에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근로자를 너무나도 혹사시키기보다는 이런 중장기적인 앞날을 내다보고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 고용이 증가되고, 그쵸? 출산율도 제고되고勞動 발달까지 이루어집니다. 사실 여성 고용의 증가는 일가 가족 양립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성과예요. 일가 가족 양립 제도는 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열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 여성들이 내가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도 충분히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사회구나라고 느끼면 저출산이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고용 그리고 여성들의 출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일가 가족 양립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궁극적인 해결책까지 나오게 되느냐, 결국에 아동 빈곤, 아동이 발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동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 가정 내에 1인보다는 2인이 소득을 가지고 와야지만 아동 빈곤도 해소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여성 고용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가가족 양립제도는요, 여성 고용을 증가시키고 아동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는 보육 서비스나 일하는 부모에 대한 급여, 실질적인 급여를 통해서 이 아동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체인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가 가족의 양립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면 결국에 여성 고용이 증가하게 되고 출산율이 제고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동의 발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가 가족 양립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출석 확인을 위한 퀴즈를 드릴 텐데요. 기존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온라인 캔버스로 들어가셔서 열린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제목에 이름과 학번을 남기시고 답만 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제출을 하시면요, 출석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유형과 똑같이 OX 퀴즈로 출석 확인 퀴즈를 내보았고요. 첫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 젊은 남녀가 꼽은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일가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 돌봄 서비스의 보육시설 중 직장 내 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